부동산학 개론 강량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할 파트는 감정평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문과정 마지막 단원으로 왔습니다. 개론에서 전체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이 총 12개 단원이라 그랬죠. 12개 단원인데 12개 단원 중에서 5개 단원의 출제 비율이 최근 12개 중에 3개 단원요. 요 3개 단원이 최근 10년 동안 평균 67.5%, 문항수로 따지면 27문항, 32의 시험에서 역시 마찬가지 27문항. 이 5개 단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수요 공급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책했고, 금융했고, 투자했죠. 이제 마지막 파트가 감정평가 파트입니다. 자, 감정평가 파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4개 단원을 학습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출제되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특정한 파트의 출제 문항수가 이렇게 많아진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게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전형제 1개, 1개, 1개. 여기서 3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2문제가 출제되면요. 보세요. 2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러면 감칙에서 문항수가 많아져요.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먼저 감정평가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느냐면 감정평가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체계를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방식령. 그러니까 법입니다. 하나는 감칙이고 하나는 부동산과의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그리고 여기도 계산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자, 감정평가 이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체계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감정평가 뭐 의 같은 건 시험과는 관계없고요. 감정평가 분류, 소급평가도 있고 기한부평가, 조건부평가 등등 평가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 분류하는 거요. 가끔씩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부동산 가치이론. 이건 매번 놓은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로 놓을 거냐, 지문 하나로 놓을 거냐.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차이점요. 가벼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치 재원칙입니다. 32의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가치 이론 아니면 가치 재원칙을 만날 겁니다. 자, 가치 이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격과 가치라고 했죠. 자, 부동산 한번 볼까요? 대상부동산이라는 얘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려고 하는 301동 302호, 거기 대상부동산.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려고 하는 302동 503호, 그 주택, 그 부동산을 대상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대상부동산의 가치라는 것과 가격이라는 것. 부동산을 딱 바라보세요. 이 건물 가치는 어떨까요? 가치는 좋아요, 나빠요? 가치가 좋다고요? 뭘 보고요? 아니, 그 분수대 하나 있는 걸 보고 가치가 좋다? 깨끗한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경관이 좋다? 아니죠. 아직은 가치에 대한 판단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그 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봐야죠. 현실적으로 따진다면 학군이라든지 지하철과의 거리라든지 시장과의 거리라든지 직장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죠? 가치. 근데 가격은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고요. 가치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학군이 결정하고 지하철과의 거리가 결정하고 등등. 그럼 거기서 말하는 학군이라든지 지하철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고 또 다른 하나는 가치 형성 요인이 결정을 하는 거라면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다르죠. 그렇다면 가격과 가치는 이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감정평가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고평가된 건물이냐 저평가된 건물이냐를 결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니 이런 업무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다음 공인중개사가 왜 구태 감정평가 파트를 하느냐?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처럼 디테일하고 복잡한 그런 업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볼 때 의뢰 물건이 들어오면 알 수 있겠죠. 아 이거 고평가된 건물이야 저평가된 건물이야. 고평가된 건물이라면 중개하기도 힘들지만 나는 손댈 이유가 없죠. 저평가된 건물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야죠. 내가. 불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투자적 마인드는 잊어버리지 않자고요. 공인중개사 보통의 공인중개사 대부분의 우리 학교 가신 분들은 대부분 만나고 하는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참 착해요. 국민윤리에서 배웠던 그런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개만 해요. 중개만. 대부분이요. 근데 거기서 한 10% 20% 정도 해당되는 자 10% 20% 이렇게 간격이 늘려 그러면 정확한 지표가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시는 분들 중에는 한 10% 남짓 정도가 투자적 마인드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개업의 실질적인 업무는 말입니다. 중개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요. 고용을 하는 거, 고용인 그러죠. 여러분들 중개업법을 공부하면 고용인이 나올 거예요. 고용인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부동산을 보러 다니거나 경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가져오면 그렇게 빨리 처분하고 하는 거죠. 가급적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수익이 많아진 너무 중개라고 하는 좋은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중개를 해야지가 아니고 좋은 물건이 들어와서 내가 잡아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파트도 다루는 겁니다. 그럼 가격과 가치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자, 한번 구분 한번 해봅시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교환을 한 대가입니다. 그죠? 교환의 대가라 그러죠. 사고 팔고. 그럼 교환을 한 대가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매도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일 거고 그 가격을 매도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매수자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가치는 뭐라고 하느냐?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전제합시다. 재개발을 한다라고 전제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재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그 아파트는 마찬가지고 그 아파트 주위 환경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는 거죠. 그럼 주거지로서 가치가 좋은 곳입니까?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곳입니까? 후자죠. 떨어지죠. 근데 왜 가격은 비쌀까요? 그렇죠. 장래. 재개발이 되고 난 후에 가치를 반영해서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비싸지는 거죠. 자, 이게 가격과 가치입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슈퍼에 가서 사과 하나를 사고 1,000원을 줬다. 그때 그 1,000원을 이 사과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격은 교환의 대가다. 그러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건데 자,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우리 EBS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뭘까요? 가치죠. 왜? 여러분들이 지불한 금액이 자, 여러분들이 EBS에 지불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100만 원은 훗날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100만 원은 1억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10억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또는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과가 안 좋으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해서 우리가 중개업을 했더니 연봉이 1억이 되더라, 5천이 되더라, 또는 10년간 했더니 20억이 되더라,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교환을 했다는 거죠. 교환을 했으니까 시점상 따지면 과거에 이루어진 거죠. 그죠? 시점상 따지면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고. 혼돈하면 안 돼요. 이거 장난 잘 칩니다. 미래의 값이라고 장난을 잘 칩니다. 미래의 편익을 현재로 환원한 거예요. 이거 현재의 값이겠죠. 가격은 말입니다.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사고 팔고 한 거예요. 사고 팔고. 사가 사면서 야, 1,000원 준 거예요. 그럼 일정 시점의 가격은 하나죠. 그 다음날 가서 사과를 사러 갔더니 사과 좀 부족하대요. 더 이상 앞으로 사과는 안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사과입니다. 그래서 1,500원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1,000원 했지만 오늘은 1,500원이죠. 그러니까 시점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은 오로지 하나밖에 될 수가 없죠. 근데 가치는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기본 전제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의 지금 이제 시가는 얼마입니까? 그게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치입니다. 또는 교환 가치라고 해요. 세금이 나올 때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이 다르죠. 시가 표준액이 다르죠. 예, 그는 과세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시가로 가입하는 거 아닙니다. 보험 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사고 팔고 한 거죠. 아주 객관적이죠. 구체적이죠. 근데 가치는 말입니다. 이 장래는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대한민국 1기 신도시들은 이제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을 재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아니요. 기업들은 재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분당, 일산, 이 지역에 30년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건설회사가 재개발 안 한다고. 왜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뭘 하느냐?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분당을 왜 재개발합니까? 판교가 있는데요. 지금 또 이번에 사건 터진 대장동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은 분당에 있는 건물을 허물어서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쪽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1기 신도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리모델링이죠. 그래서 아직 리모델링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리모델링 통과했다고 이제 한다라고 막 이렇게 현수막이 붙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결과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다 상승하죠. 장래는 상황 따라 순간순간 달라지겠죠.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추상적이죠. 그죠? 추상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이게 이제 한 문제로 나오거나 지문 한 개, 두 개로 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25회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하나 풀고 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자, 봅니다. 1번, 가격은 교환의 대가다. 따라서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다. 정확하다, 그죠? 가치라고 하는 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효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효용 만족감이라고 했으니까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이다보다 콜라를 좋아해. 자, 그럼 콜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더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콜라와 사이다의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만족감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비금전적인 것도 가치를 평가할 때는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으로 갑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의 대가죠. 근데 그 교환은 시점상 언제 한 겁니까? 과거에. 현재가 아니죠. 과거의 값이죠.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로,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의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치란
장래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관적이죠. 5번 갑니다. 주어진 시점에 가치는 여러 개. 답은 3번 됩니다. 이런 식 형태로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OT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 파트 지금 입문 과정이지만 이런 시험 치는 그날까지 끝없이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항상 기출문제를.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이해하겠어. 내가 알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걸 이해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해를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다고.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시험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니?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장난을 치면 어디를 주로 장난치니? 여기를 이렇게 장난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그래서 출제 유형 파악하고 키워드 잡아내고 답은 항상 직관적으로 찾고, 그리고 항상 시험 준비는 출제자 입장에서. 출제자 입장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는 거죠. 어떤 문제를 볼까? 어떤 문제를 보는 게 좋을까? 강양구가 보여드리는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죠.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에 제시되는 것들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그렇게 실력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보는 눈이 높아지고 수요 공급을 판단하는 눈이 높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서라는 공인중개사 기본서를 펼쳐서 읽어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읽어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안다면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함축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먼저 분석하고 판단.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자꾸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영상을 많이 보세요. 이동 중에도 보시고 댁에서 음식하시면서도 켜놓고 보시고 계속해서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반복하다가, 그리고 이것이 3회 독이 가고 5회 독이 가고 어느 날 이제 내가 문제도 좀 자유롭게 풀 수 있고 어느 파트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알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쯤 기본서를 보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는 시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5월달요? 절대 안 됩니다. 9월달요? 9월, 10월 이 실은 제일 좋은데 시점상 아마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그 기본서를 읽어볼 만한 심적 여유도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제목을 잘 보세요. 감정평가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뭡니까? 지하철과의 거리입니다. 학군입니다. 시장과의 거리입니다. 백화점과의 거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은 우리가 왕초보 과정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가치 형성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 불렀죠? 가치 형성 요인. 자, 갑시다. 그럼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드릴 만한 건 없어요. 쭉 읽어보면 돼요. 결론 여러분들에게 가치 형성 요인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 단어 꼭 기억해야 중요하니까. 자, 넘어가 봅니다. 가치 형성 요인,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간단합니다. 시험 문제.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건 말입니다. 지금 딱 보면 하살표 때문에 틀린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만나면 이거 정말 아리까리해요. 왜냐하면 단어를 잘 봐요. 형성 요인, 발생 요인. 이게 딱히 구분하기가 뭐예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좀 기억해 두자는 겁니다. 학군, 지하철과의 거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동산 입지 조건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이 좋아야, 학군이 좋아야 가치 발생 요인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수요와 공급이 결론 부동산의 가치를,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가치 형성 과정입니다. 관계를 쭉 설정하세요. 가치 형성 요인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적 요인은 다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하고요.
15회 때까지는 감정평가가 6문제가 아니라 15회 때까지는 15문제가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일반적 요인 중에서 사회적 요인이 아닌 것 찾아라, 다음 중 일반적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을 찾아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종류 각각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인데, 자, 물론 이제 수백 가지, 수만 가지를 또 암기하는 방법이, 암기하는 게 아니죠. 그 용어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기억하세요. 여기서 지역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개별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가치 발생 요인으로 갑니다. 가치 발생 요인 3가지 또는 4가지를 설명해요. 자, 첫 번째 효용, 만족감이죠. 두 번째 유효 수요. 세 번째 상대적 희소성. 자, 세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특히 3가지를 합쳐서 지가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에 3가지를 합쳐서 지가의 3요소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이전성은 구태에 포함시킬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출제가 되는 이렇게요. 이전성을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시키자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쓸 거 없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효용, 만족감이죠. 우리가 어떤 재화를 볼 때, 야, 저거 참 마음에 든다, 아, 저거 참 맛있다, 저거 참 유쾌하다, 이렇게 만족감이 있으면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유효 수요, 뭐라고 했습니까? 욕구 더하기 구매력이죠. 구매력을 갖추어야 실질적인 수요자가 될 수 있으니까 위에 두른 수요입니다.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지가의 3요소.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하면 수요와 공급이 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치 발생 요인 그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리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가치 형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시험 문제 기준으로 2가지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이들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준다. 바꾸어서 장난치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다. 정확하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지가의 3요소예요. 자, OX 한번 결정해 보세요. 지가의 3요소 중 유효 수요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된다. OX, X. 그게 O라면 구태 지가의 3요소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죠. 지가의 3요소가 무슨 말이죠? 지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원인에는 이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방금 표현했던 것은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요. 상대적 희소성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된다. X. 그럼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시작. 효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의 상호 결합에 의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2가지. 일단 여기까지 그 2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치가 변하게 되면 수요 공급도 변하죠. 가령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대요. 자, 아니 분명 앞서 가격과 가치가 다르다고 해놓고 왜 자꾸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가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왜 그럴까? 자, 혼돈하지 마세요. 가격과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자, 잘 봐요. 가격과 가치는 다른데 말입니다. 언제 다르냐고 하면 이때만 다릅니다. 구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한동안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 문제가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문제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둘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치라고 놓든 가격이라고 놓든 동의어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그럼 공급량을 늘리겠죠. 따라서 가치가 변하면 수요 공급이 변하는 거죠. 그럼 공급이 증가했다고 했습니까? 그럼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상대적 희소성은 완화되겠죠. 따라서 수요 공급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가령 인구 증가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가지고 쭉 연결시켜 볼게요.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요인 중에서도 사회적 요인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희소성이 더욱더 가중되겠죠. 다시 말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니까 발생 요인이 변하네요. 그러면 희소성이 가중되었다는 얘기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초과 수요라는 뜻이겠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을 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졌으니까 공급량을 늘리겠죠. 공급량을 늘리면 희소성이 가중되었던 희소성이 완화되겠죠. 그러면 희소성이 완화되면 인구는 증가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구가 증가한다는 일반적 요인, 즉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게 되면 희소성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가치의 발생 요인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변하겠죠. 그럼 부동산의 가치도 결정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표현요. 여기서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가격이 이중 편안하게 들어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가치는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형성 과정들을 잘 보시고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가치 가격치 용어 밖에도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상대적 희소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 요인이 될 것이고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발생 요인이 되니까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맞습니까? 예. 결론,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게 되면 가격은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도 되고요. 그러므로 감정평가사는 시장에서 가치 형성 요인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감정평가사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부동산의 유용성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하철과 거리도 따져야 되고 학군도 따져봐야 되고 주변에 어떤 시장과 어떤 백화점을 끼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요인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구태 임장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법칙인 거니까 구태 현장에 임장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장 활동을 통해서 분석할 것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다. 지역 요인은 특정한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 개별 요인은 특정한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 이것은 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지역 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이고 개별 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개별 분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일산에 소재하고 있고 사례 부동산은 분당에 소재하고 있다고 전제합시다. 항상 분석의 순서는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으로 항상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상부동산은 일산에 소재하고 사례부동산이 분당에 소재한다면 첫 번째 뭐부터 따져야 되느냐? 지역부터요. 일산과 분당은 동일한 시기에 재개발된 1기 신도시들입니다. 둘 다 1기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어땠습니까? 분당 쪽의 가격이 일산 쪽보다 가격보다 비쌌죠. 지금 현재도 물론 갭은 좀 줄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분당의 가격이 떨어진 것은 판교의 등장으로 분당의 가격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분당의 가격 상승 압력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개발된 지역들 때문에 상당히 공급 물량이 많아진 거죠. 그만큼.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지역을 비교한다면 결론은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그죠? 강남에 대한 접근성, 서울에 대한 접근성. 자, 이것은 보세요. 서울에 대한 접근성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 이게 지역 분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상부동산을 분석해야죠. 이렇게. 층간소음 어떠냐, 주차 공간은 어떠냐, 또는 아파트의 브랜드.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브랜드가 우리는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니까요. 또는 지하철과 거리도 지하철 거리는 뭐가 됩니까? 그는 지역 요인이니까 우리는 개별 요인요. 자, 이게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뭘 분석한다는 거냐?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거죠. 자, 지역 분석은 뭘 하고자 하는 거냐? 대상부동산을 중심에 놓고 환경을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대상부동산이 아니라 환경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역 분석이 선행 작업이죠. 그럼 지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표준적인 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수준을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하는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지역 분석 후에 해야죠. 그러니까 후행 분석이고 구체적인 가격이고 여기는 표준적 이용이 아니라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겁니다. 전체 흐름요. 그러면 감정평가 이론에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정리했죠. 가치 이론, 그죠?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치 형성 과정 중요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 가치 발생 요인 중에 지가의 3요소가 무엇인지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데 대상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할 것이냐 아니면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할 것이냐를 근거로 해서 대상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할 때를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고 불렀고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할 때를 개별 분석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차이점을 몇 가지 언급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이게 시험 문제긴 한데 아직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흐름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부동산을 에워싸는 환경이냐, 주변이냐, 시장을 분석할 거냐, 아니면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할 거냐를 가지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감정평가 파트를 정리하기로 했죠. 감정평가 파트 1교시는 여기까지 감정평가 이론을 좀 정리해 놓고요. 잠시 후 휴식을 했다가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왕초보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제는 왕초보 과정에 다루지 않았던 영역들로 들어가야죠. 구체적으로 3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3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3방식은 각각 특성이 있겠죠. 무조건 원가 방식이 아니라 뭔가 비교 방식을 적용하라면 이런 경우는 비교 방식을 적용하지 마시고 수익 방식을 적용하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각각의 방식들은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방식들을 좀 구분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가격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고 또 임대료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들 중에서 특히 감칙은 이번 과정에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전체를 다 정리할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우리가 금융 파트에서 한번 정리했었죠. 자, 이번 입문 과정이긴 한데
부동산 금융에서 정리했던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그것만 가지고도 아마 대부분의 기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겨우 그것만 가지고도. 그럼 마찬가지 감정평가 파트에서 부동산 관련된 법이 2개 있다 그랬죠. 감정평가라는 규칙은 이번 과정에 100% 다 정리할게요. 100% 다 정리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